안녕하세요. 저는 43살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받은 고통이 너무 커서 맨정신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숨긴다고 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걸 왜 모를까요? 지금부터 제가 적어 내려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 이런 상황들이 올 때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희의 삶은 평범했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냈죠. 주말에는 친정집에 들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시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부부는 남편과 서로 조율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마찰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시댁으로 좀 더 기울어지길 남편은 원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시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많은 빚이 생겼고 그로 인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위태로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좀 더 시댁에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잘 알고 있어서 군말하지 않고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와줬어요. 결혼 이후 한 가족이고 저희가 베풀면 나중에 시댁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베풀어 줄 거라 생각했었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건 양가 집안 담쌓고 살겠다는 말인데 어느 누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미안해요. 저희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때 다시 돌려드릴 테니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부탁드리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어서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거리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갚아 나가겠습니다.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말 은경이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도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보다 더 급하시니 해드릴 수 있는 선까지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시댁 집안이 저희보다 재력은 훨씬 좋았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안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일이라는 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잘 나가던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손 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부모님께서 도와드렸고 다행히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댁에서 시간을 보낼 때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지 남편과 시부모님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묵묵히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때요? 어차피 빌려주신 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도와드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제 아내랑도 잠깐 대화해봤는데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돈어른 밑에서 들어가 일을 하라고?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건 아니지? 너무 생각 없는 말을 해서 황당하네.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아래였던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번 다시는 사돈과 같이 일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분 좋게 시간 보내다가 다 망쳤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세요? 어느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현실을 보세요. 어느 집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과거가 어떻든 그건 현재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그나마 저가에서 도와줘서 숨 쉴 만한 거잖아요. 이것저것 처지 따지다가 빚진 거 갚아야 할 시간 다가오고 그러다가 또다시 상황 힘들어지면 처가에 손 벌리게요? 아직까지 누구 집이 잘 살았다는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속 터지네요. 돈 벌리러 오셨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저가에 돈 빌린 건
자존심이 허락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대화를 듣다가 과일 깎던 걸 멈추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겉모습과 속에 있던 모습이 너무 달라 기분이 많이 상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꾹 참았고 결국 집에 와서 이 문제가 감정적으로 터지게 되었고 평온했던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운했던 감정을 얘기했지만 남편도 성격이 좀 날카로워졌는지 제가 나타낸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저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이해는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시부모님에게 서운하다는 말이 고깝게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면서 지내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잔상으로 남아있어 시댁에 갈 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니면 저희 집에서 또다시 돈을 빌려줄 거라 생각했는지 상당히 게으른 행동을 나타내셨고 결국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서 또다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도 2번은 사돈댁으로 바로 가기 그랬는지 저희 집으로 오셨고 눈치를 보더니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요즘 정말 일이 안 풀려서 시애미가 죽을 맛이구나. 이리저리 일거리를 알아봐도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게 염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사돈에게 한 번 더 손 벌려봐라. 나중에 이자까지 확실하게 못해서 갚아줄 테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어머님 부탁 들어드릴 이유 없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저희 얘기 듣고 저희 부모님 일손 도와드렸으면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차근차근 빚 갚아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고 하셨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얼마나 많이 다퉜는 줄 아세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온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염치 없는 거 알고 계시면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하셔서 염치 없는 일을 만들지 마셨어야죠.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릴 이유 없으니 더 이상 돈 문제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지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빼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화가 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로 인해 남편과 아버님이 저와 어머님을 떨어뜨려 놓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를 잡고 흔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속병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참고 또 참았던 거죠.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시부모님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묵묵히 일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묵묵히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고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 생각조차 못했었겠죠. 저희 부모님은 건물 청소를 하셨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건물 계단과 복도 청소하고 1층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버리는 것까지가 맡은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평판이 좋았고 속에 속에를 타 꽤 많은 건물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같이 일하는 직원 몇 명을 데리고 개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의 직원은 필요 없었는데도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받은 월급으로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님도 조금씩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서로 이해하며 맞춰 나가다 보니 관계는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어요. 주말에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꾸준하게 오래 하면 좋은 일 올 거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확실히 몸이 힘드셨는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오래 해오셨지만 시부모님은 일을 하신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다가온 겨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마찰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하지만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겨울에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 추운 날이 있었어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깊숙이 들어오는 냉기는 막기 힘들었고 아무래도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오전만 일하고 철수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분리수거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건물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아빠가 급히 뛰어가는 걸 보고 난 후 일하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 저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반대편 건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빠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한 뒤 구급차를 기다렸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남편도 숨이 찬 상태에서 무슨 일이냐며 들어오더니 쓰러진 엄마를 보고 놀란 듯 비틀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119에 신고를 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엄마를 보며 오열을 했고 병원에서의 의식불명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한정없는 기약에 그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뇌출혈을 동반한 충격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 기적을 물어보게 되었고 의사는 묵묵히 고개를 떨구며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 괜히 아빠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돌본 시간은 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그 기간 동안 엄마는 그대로였지만 모든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빚은 모두의 노력으로 다 갚은 상태였고 새로 시작한 사업은 성공적이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집안은 말이 아니었죠. 엄마가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 아빠도 힘들었는지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셨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셔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파킨슨 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인 줄 알고 계셨어요. 주말에 일손을 돕던 도중 손과 발이 떨린다며 불편해하셨고 자세도 이상하게 구부정해짐과 동시에 보폭도 좁게 걷기 시작하셨는데 이 모든 증상들이 파킨슨 병이라는 병명에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상태였어요. 좋아질 수 없다는 점에 더욱더 절망적이었죠.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파민 신경세포의 변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약물 치료의 효과마저 떨어져 인지기능 장애의 합병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요양원에서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옆을 지켜주며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시부모님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님도 틈만 나면 의식불명인 엄마를 살펴주셨고 저는 퇴근하면 저녁 시간을 엄마 옆에서 보냈어요. 주말에는 아빠를 보러 요양원에 찾아갔죠. 10년 만에 정말 많은 변화와 정신적 충격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아빠와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저녁 먹기 전에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아버님이 엄마를 간호해주고 있다며 자기도 일 끝나고 병원으로 오겠다고 대화한 후 끊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빠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엄마가 있는 병실 문을 열었는데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뭔가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별일 아니라면서 급하게 병실에서 나가셨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엄마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뒤이어 어머님도 병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일 물어보시는 말이 엄마의 상태를 여쭤보셨어요. 전혀 움직임은 없는지 깨어날 기미도 안 보이냐고 걱정하셨고 뒤이어 아버님이 병실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빛에 어딘가 불편해 보여 아버님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별일 없다며 피곤한 듯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 피곤하시면 먼저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들어가세요. 저 혼자 있어도 충분해요. 아버님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괜찮다. 내 걱정은 말고 너 몸이나 신경 써라. 잠도 못 자고 요양원에 갔다가 병원에 있으려면 얼마나 힘드니? 쉴 때 좀 쉬어야 체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옆에 있어줄 테니 경태 오면 바로 집에 들어가거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겠지만 가끔은 우리의 의견도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날 남편이 뒤늦게 병원에 찾아왔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만 쉬었는데도 몸은 예전처럼 발걸음도 가벼웠고 다시 열심히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엄마는 평온한 표정으로 아무 일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는데 뭔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의 배가 이상하게 조금 불러 있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켜 뱃속에 가스가 찬 것 같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몸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였는데 배만 볼록하길래 뭔가 이상이 있다고 인지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도 엄마의 몸 상태를 크게 문제 삼진 않았었어요. 그냥 단순 복부 팽창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워만 있으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피검사를 한 뒤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병실에 들어왔고 몸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엄마의 배를 보고 간호사와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얼핏 듣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임신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색이 된 의사와 간호사는 사태를 파악하려고 다른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아버님과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최근 들어 아버님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걸 짐작한 저는 무섭게 아버님을 쳐다봤고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부모님은 왜 그런지 설명해보라며 저를 진정시켜주려 했지만 엄마의 몸 상태를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방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임신한 것 같다고 지금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임신?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임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임신할 이유가 없잖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버님은 알고 있겠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요 근래 아버님이 저희 엄마 옆에 계신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왜 제가 들어왔을 때 놀란 듯 넘어지셨어요? 얼굴도 붉어지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라니?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나는 절대 아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만 한 거지. 다른 일은 전혀 없었다고. 네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그냥 놀라서 그런 것뿐이야. 10년을 병간호했는데 나를 못 믿는 거냐? 그럼 엄마 배가 불러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버님이 일 끝내고 저보고 눈 좀 붙이라며 자리를 봐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최근 들어 더 심해졌고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제가 의심 안 하게 생겼어요? 이 양반이 정말 정신 나갔나? 이 말이 사실이야? 정말 누워있는 안사돈을 건드린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 순간 어머님이 아버님의 머리를 잡고 흔드셨고 병원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고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찰나 아버님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되었고 시모의 얼굴에 손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데? 이게 전부 당신 탓이잖아. 당신이 일을 이런 식으로 끌지만 않았어도 문제될 건 없었다고. 나도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며느리한테도 죄짓는 행동이라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어. 그래, 저런 안쓰러운 모습을 보니 불쌍해서 몇 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최근 들어 밤만 되면 눈물을 흘렸어. 안사도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깨어나면 밝혀질 일인데 우리는 깨어날까봐 매일 몸 상태를 확인하러 와야 하고, 솔직히 돌봐주려고 오는 것보다 깨어날까봐 그게 두려워 매일 오는 거 아니었어? 당신 일하는 거 힘들다며 투덜거리다가 안사돈이랑 다투게 되면서 밀친 거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었다고. 그래서 건물 밖으로 도망친 거고 급하게 들어오는 척 연기한 거 아냐? 하늘은 가릴 수 없다고. 나는 안사돈에게 절대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하지 않았어. 정밀 검사한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왜 내가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건데? 엄청난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모의 얼굴에 손을 날리자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그만하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들었고 이런 내 마음을 남편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 눈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의 가슴을 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엄청난 배신감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에서의 법적인 처벌을 할 때까지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또 드러날까봐 시댁 집안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엄마는 임신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버님의 행동으로 인한 임신도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 엄마는 상상 임신이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있긴 하지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음파로 검사한 결과 실제 임신이 아니라고 확인을 하셨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배가 불러올 거라는 말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상상 임신 또한 똑같은 임신이라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치료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자신이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영상을 보여줌으로 인해 실제 임신이 아닌 것을 깨닫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의식 불명 상태에서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사도 처음이라며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엄마의 상상 임신으로 인해
10년 동안 덮어두고 드러나지 않았던 엄마의 사고가 밝혀지게 되었고 모두 다 한패였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조금씩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힘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이혼을 해야 하는 시점에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나 자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 너희 집안은 모두 다 정말 쓰레기 집안이다. 임신? 네가? 그 애가 진짜 내 자식이라는 거 나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 나랑 이혼한다고 별거 있잖아.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어떻게 알아? 술 먹고 함부로 굴렸을지 어떻게 아냐고.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뭐라고? 우리 별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몇 달이야. 그 사이 나도 엄마 신경 쓰느라 내 몸 상태를 전혀 몰랐었다고. 그런데 별거 있다고 나를 쓰레기 취급해? 내가 술 먹고 함부로 몸을 굴렸다고? 진짜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쓰레기구나. 너 같은 놈에게 임신했다고 말한 내가 잘못이다. 법정에서 보자.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예정대로 시댁 집안에게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제가 원하는 결과대로 흘러가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묵인한 죄에 더불어 이혼 이자료와 정신적인 피해를 시댁 집안에 물었고 결정적인 사고의 범인인 어머님은 단순 우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미수 적용 불가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과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죄에 대한 처벌로만 2년 6개월의 형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으로도 제대로 된 벌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났고 남편과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만삭이 되고 출산까지 혼자 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 다 느껴야만 했죠. 부모님 두 분 다 병원에 계시고 남편과 시댁 모두 배신자에 제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태어나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고 당분간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남편이었고 아무래도 아이가 거슬렸는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에 진짜 쓰레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틈에 자기 머리카락을 봉투 넣어놨으니 유전자 검사를 확인해보라며 한마디 하고 사라졌고 끝까지 제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습니다.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저도 좋고 2번 다시 얼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유전자 검사했어요. 검사 결과 두말할 것 없이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갔고 남편은 급한 얼굴 표정으로 서류를 빨리 달라고 재촉했어요. 아버님도 옆에서 있었는데 자기 손자를 보며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법적인 처벌이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미련도 없었지만 제가 몸을 함부로 굴리는 질적으로 나쁜 여자로 보이기 싫고 우리 아이까지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 얼굴에 서류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남편과 아버님이 확인한 순간 저는 차에 올라탔고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며 돌진했어요. 옆으로 피한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 오고 아이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문자 오면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별거하는 기간 동안 저를 의심했다는 놈이 자기 자식인 걸 알고 미안하다고 비는 꼴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차피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를 그동안 숨겨왔었고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의식불명인 엄마가 다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그동안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안아주는 상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혼자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